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찾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죠. 1848년 연방국가로 출발한 이후 170여 년 동안 한 번도 경제적 위기에 흔들린 적 없는 이 나라는 현재 매우 독특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자국 통화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동안 스위스만큼은 정반대 상황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돈이 몰려들어서 문제가 된 나라 스위스의 기묘한 경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세계 금융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준비통화라는 개념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각국 중앙은행들과 거대한 금융기관들이 보물 창고에 쌓아두고 싶어하는 돈이 바로 준비통화죠. 왜 그럴까요? 세상이 뒤흔들려도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어디서든 환영받는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금처럼 말이죠. 2차 대전이 끝난 뒤부터 지금까지 미국 달러가 이 자리에 절대 강자로 군림해 왔습니다. 전체 준비 통화의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달러의 독점적 지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국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예측 불가능한 경제 정책들이 달러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스위스 프랑도 분명히 준비 통화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만 스위스 경제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아요. 대략 0.2%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바로 이 점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스위스 프랑이 희소하다는 뜻이거든요.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제한적이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스위스가 현재 직면한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스위스 프랑이 안전자산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나라가 부유하고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스위스 프랑 자체가 놀라울 정도로 가치를 잘 보존해왔기 때문이죠. 인플레이션 조정을 거쳐 실질 가치로 계산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대부분의 통화들과 비교했을 때 스위스 프랑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시절에 단 한 번 의도적으로 평가절하된 것을 제외하면 말이에요. 이런 일관된 강세는 우연이 아닙니다. 스위스의 정치적 안정성, 강력한 법치주의, 투명한 금융 시스템, 그리고 보수적인 재정 정책이 모두 합쳐져서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하지만 이런 장점들이 역설적으로 스위스에게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미중 무역 분쟁,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충격 등이 연달아 터지고 있어요. 투자자들과 대형 금융기관들이 불확실한 시기에 자금을 보관할 안전한 곳을 찾으면서 준비 통화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과 국부 펀드들은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안전자산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더욱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경제 정책들 때문에 미국 달러조차 예전만큼 안전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관세 전쟁, 동맹국과의 갈등, 연준에 대한 정치적 압력 등이 달러의 신뢰성을 흔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달러를 팔고 스위스 프랑 같은 대안 준비 통화로 갈아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 불확실성과 유로존 내부의 정치적 분열도 유로화보다는 스위스 프랑을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처음 생각해보면 이건 스위스에게 엄청난 축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스위스 프랑에 대한 수요 증가는 통화 가치를 높여주고 이미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축에 속하는 스위스 가게들이 수입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통화 가치가 상승하면 수입 물가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줄어듭니다. 인플레이션이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을 괴롭혀온 주요 문제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분명 좋은 일이죠. 실제로 스위스 소비자들은 이런 혜택을 직접 체감하고 있어요. 해외여행을 가면 스위스 프랑의 구매력이 예전보다 훨씬 강해진 것을 느낄 수 있고 수입 전자제품이나 명품의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스위스, 정확히는 스위스의 중앙은행인 스위스 국립은행은 이런 상황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프랑화가 더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겉보기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스위스가 현재 전 세계와 정반대 문제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는 동안 스위스는 디플레이션이라는 반대편 문제와 싸우고 있거든요.
지난 12개월 동안 물가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 연간 물가 상승률은 0.8%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5월에는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지기도 했죠. 디플레이션이 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 경제적 위험이에요. 물가가 계속 내려간다는 기대가 퍼지면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구매와 투자를 미루게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더 싸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모두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경제 전체가 위축되고 결국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일본이 1990년대부터 수십 년간 경험했던 잃어버린 20년도, 바로 이런 디플레이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스위스 국립은행이 디플레이션을 그토록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위스 국립은행이 프랑화 강세를 달가워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수출 경쟁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프랑화가 서서히 오르는 것은 괜찮지만 급격한 상승은 스위스 제품들을 국제시장에서 너무 비싸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는 수출에 의존하는 제조업 같은 분야의 스위스 기업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되겠죠. 스위스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정밀기계, 시계, 의약품, 화학제품 등은 모두 국제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런 우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불만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그들은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 때문에 달러가 지나치게 강해져서 미국 수출품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미국 제조업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이를 경제학에서는 트리핀 딜레마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국 통화가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면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통화 정책의 자율성을 잃고 무역 수지 적자에 시달릴 위험도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런 일은 스위스에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는 달리 스위스에서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독일과 비슷한 수준인 19%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 40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는 스위스 제조업이 단순히 가격 경쟁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술력과 품질로 승부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를 구축했기 때문이에요. 롤렉스 시계나 네슬레 제품, 노바티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통화 강세로 인한 가격 인상이 오히려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까지 가져오거든요. 스위스 국립은행이 이런 성과에 일부 기여했다고 볼 수 있지만 스위스의 사례를 보면 통화 강세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교육 시스템, 연구개발 투자, 혁신 생태계 등이 모두 조화롭게 작용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실제로 2000년대 들어서 스위스 프랑은 달러 대비 꾸준히 상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제조업은 여전히 미국 제조업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이는 스위스가 제조업의 고도화와 서비스화에 성공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스위스 국립은행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프랑화가 점진적으로 가치가 오르는 건 환영하지만 급격한 상승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스위스 수출업체들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디플레이션 위험도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프랑화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급증했을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상당히 기묘합니다. 스위스 국립은행은 말 그대로 프랑화 지폐를 허공에서 찍어내서 외환시장에 내다 팔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처럼 스위스도 저성장과 저인플레이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수출이 급감했고 내수도 위축되면서 경제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죠. 다른 중앙은행들은 대부분 양적 완화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돈을 찍어서 정부 채권을 사들이고 이를 통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죠. 미국의 연준,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모두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하지만 스위스 국립은행에게는 이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2001년부터 스위스는 헌법에 명시된 부채 상한선을 통해 정부의 과도한 차입을 제한해왔거든요. 이른바 부채 브레이크 제도인데 정부가 함부로 빚을 내서 돈을 쓸 수 없도록 막는 장치예요. 이 제도는 평상시에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경제 위기 때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경기를 부양하고 싶어도 헌법적 제약 때문에 손발이 묶이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 국립은행은 프랑화로 외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수출 주도 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 방편으로 시작했던 정책이 이제는 상시적인 정책 수단이 되어버린 셈이에요. 현재 스위스 프랑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 스위스 국립은행은 엄청난 양의 외화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대략 9,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는 스위스 전체 GDP보다도 약간 더 많은 수준입니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자국 경제 규모를 넘어서는 외화를 보유한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거대 경제국들도 GDP 대비 외환 보유액 비율이 이 정도로 높지는 않거든요. 상황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스위스 국립은행이 이 현금을 정부 채권과 주식에 재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외화를 그냥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수익률이 너무 낮으니까 미국과 유럽의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거죠. 놀랍게도 스위스 국립은행은 현재 엔비디아 주식을 약 115억 달러어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대형 기술주들도 총 290억 달러어치 정도 가지고 있고요. 테슬라, 구글, 넷플릭스 등도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어요.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이 정도 규모로 개별 기업 주식을 보유한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역할이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적극적인 주식 투자는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로 인해 스위스 국립은행이 때때로 개별 기업들의 주요 주주가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지분율이 1%를 넘어서기도 하거든요. 이는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불행히도 스위스 국립은행에게는 이런 상황이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스위스에 이미 39%라는 높은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불공정한 통화 조작이라며 문제 삼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스위스가 이유적으로 통화를 약하게 유지해서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트럼프는 스위스뿐만 아니라 중국, 독일, 일본 등 무역 흑자국들을 상대로 비슷한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하지만 스위스의 경우는 좀 특별한데 실제로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거든요. 문제는 스위스 국립은행이 이 막대한 외화 보유액을 쉽게 처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걸 팔아버리면 프랑화 가치가 올라가 버리거든요. 원래 계획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이 자산들을 매각해서 프랑화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국립은행은 포트폴리오의 21% 정도만 매각했을 뿐입니다. 이것도 어쩌면 과했을지 모릅니다. 매각 과정에서 프랑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 강해졌거든요. 스위스의 인플레이션은 2022년 8월 3.1%로 정점을 찍은 뒤 1년도 안 되어 2% 아래로 떨어졌으니까요. 이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이례적인 현상이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은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하고 있는 동안 스위스만 홀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결국 스위스의 근본적인 문제는 너무 부유하다는 점 또는 적어도 너무 안정적이라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 자금 유입은 트럼프의 관심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기관인 스위스 국립은행으로 하여금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스위스의 딜레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인구 고령화와 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이에요. 스위스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강력한 통화로 인해 발생하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실질 부채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연금 기금의 운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스위스의 연금 시스템은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특히 2층과 3층 연금은 시장 수익률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스위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재정 정책 측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헌법상 부채 제한 조치 때문에 큰 폭의 경기 부양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대신 구조적 개혁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의 투자를 늘리고 있죠. 스위스는 이미 세계 혁신 지수에서 수년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새로운 기술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스위스의 금융 시스템도 이런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으로 스위스는 프라이빗 뱅킹과 자산관리 서비스로 유명했지만 최근에는 핀테크와 크립토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특히 크립토밸리로 불리는 추크주는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들의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새로운 금융 서비스들은 전통적인 은행업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통화 강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죠. 디지털 자산이나 블록체인 기술은 국경을 초월하는 성격이 강해서 환율 변동에 덜 민감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국립은행의 외화 보유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프랑화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미중 무역 갈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인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더욱 강해지고 있거든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과 국부 펀드들은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스위스는 일종의 국제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합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통화 조작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스위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스위스의 통화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유럽연합도 스위스의 외환 개입을 문제 삼고 있고 중국까지도 스위스의 통화 정책이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요. 스위스 국립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진퇴양난인 상황입니다. 외화 매입을 중단하면 프랑화가 급등해서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디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어요. 반면 계속 매입하면 외화 보유액이 더욱 늘어나면서 국제적인 압력도 강해질 것이고요. 게다가 이렇게 많은 외국 자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 위험은 물론이고 투자한 기업들의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도 있거든요. 2022년처럼 주식시장이 급락하면 스위스 국립은행도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스위스 국립은행의 분기별 실적을 보면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수익이 크게 요동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주식시장 하락과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인해 상당한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이는 중앙은행의 본래 역할과는 거리가 먼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게 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죠. 중앙은행이 해야 할 일은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인데 지금은 마치 거대한 헤지 펀드처럼 행동하고 있거든요. 또한 스위스의 은행 시스템도 프랑화 강세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스위스 은행들은 전통적으로 프라이빗 뱅킹과 자산관리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는데 프랑화가 강해지면 외국인 고객들의 자산용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스위스 프랑의 안전자산 지위가 강화되면서 더 많은 자금이 스위스로 유입되는 효과도 있어요. 이는 양날의 검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스위스 은행들도 이런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요. 앞으로 스위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한 나라가 너무 안정적이고 부유해서 생기는 문제라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사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스위스의 경험은 다른 선진국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